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학 부분 두 번째 작품 바로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읍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 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가시리랑 그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 같이 실려 있어. 그 말은 이꼴 무엇을 얘기하겠다, 이별의 정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단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고려가요에 대한 그런 특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별의 정한을 계승한 다른 작품들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먼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옆에다 필기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가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시대는 어느 시대? 그쵸, 바로 시대는 고려시대의 문학입니다. 알겠죠? 자, 정확하게는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불리었던 장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쵸? 자, 주향유계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고려가요는 조금 특이한 발전 방식을 지니고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알겠죠? 왜 안 보여? 향유계층, 즐긴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주향유계층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원래는 고려가요는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독특하게 후에 궁중악으로, 임금이 즐기는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상위 계층의 문화가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건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고려가요는 아주 독특하게 거꾸로 하위 계층의 평민 계층의 문학이 귀족을 거쳐가지고 양반을 넘어서 임금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문화 상승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고려가요의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 고려가요의 별칭은, 다른 이름은 고려시대에 불렸고 평민의 음악이다 보니까 좀 약간 속된 내용들이 많아요. 알겠죠? 특히나 사랑 이야기가 많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에 불린 속된 노래라고 해서 고려소교라고도 부르고, 알겠죠? 혹은 고려가요를 줄여서, 이때도 MG가 많았나봐요. 그렇죠? 줄여서 여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려의 여, 노래의 요자 해서 여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그렇죠? 형식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자, 주로 332조 산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끊어있는 332조 삼음보 율격을 취해요. 근데 주로입니다. 주로라고 하는 건 아닌 경우도 많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분연체. 1년, 2년 나누어져 있다. 나눌 분자에 1년, 2년 할 때 그 연자예요. 알겠죠? 혹은 다른 말로는 분절체. 1절, 2절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각 행이, 연이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쵸? 자, 바로 노랫말. 중간에 의미 없는 여음구 혹은 다른 말로는 조음구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평민들이 부를 때는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 노래로 부르면
끝이었는데 이게 궁중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임금이 즐겨야 되고 임금이 즐기려면 어떻게 정식으로 악기도 연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기 연주는 남아 있는데 노래 가사가 비는 부분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을 여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소리가 남는 구절 혹은 도들 조자에 흥겨울 흥자를 써서 흥을 돋우는 구절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영구와 정구 같은 경우는 이런 율격에 포함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까? 3, 3, 2조, 3문부 율격 자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각 연의 끝에 역시 의미 없는 후렴구가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여음구랑 요 후렴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이다.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쵸? 자, 좀 지우고 이어서 쓰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 자,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쵸? 자, 고려가요가 만들어지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문자가 없었어요. 한자를 사용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자라고 하는 거는 훈민정음을 얘기하고, 훈민정음은 실제로 이제 15세기 초 1443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와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문학은 당연히 우리의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처음에는 굽이 전승되다가 그렇죠? 한글 창제 이후 바로 조선 초가 되겠죠. 이후 문자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고려 시대는 좀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알겠습니까? 불교가 국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불교라는 종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방적인 종교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개방적이었어.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전부 다 개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조선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유교가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남녀 상렬지사라 하여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되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쉽게 얘기하면 야한 작품들이 다 사라졌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악장가사, 그렇죠. 책 이름이에요. 그 다음 악학괴범, 그 다음 시용향 악보에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총 25수의 작품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그런 유행가
그 다음에 일종의 그 대중가요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노래방 가면 노래 몇 곡 있는지 모르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렇듯이 이때도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되게 되고 조금만 야하다 싶으면 소실되고 이래버려가지고 현재는 이제 25수만 남아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그 고려가요 중에서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시리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한 가지 있어요. 알겠죠? 자, 이 가시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은 바로 악장 가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품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안 보는데 얘는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악장 가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용향 악보에 귀호곡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 똑같은 노래가 악장 가사에도 실려 있고 시용향 악보에도 실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악장 가사에서는 가실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시용향 악보에서는 귀호곡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다르게 실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현재 정확히 무엇이 정확한 제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상 가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가실이를 제목으로 쓰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나오는 확률이 좀 높아요. 특히 고등학교 내는데 오면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흘리듯이 잠깐 얘기해 준 다음에 시험에 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알아두면은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실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필기했지만 고려가요는 주로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가 반복된다? 그렇지. 3, 3, 2조.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세 번 끊어 있는 형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실이도 어떻게 끊어 있냐면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요 나인이라고 하는 놈이 남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바로 여흥구 혹은 조흥구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궁중악으로 발전되면서 붙은 거지 원래는 없었던 애들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보율이나 음수율을 할 때도 얘네들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빼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3, 3, 2조 3음보 율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3, 3, 2조 3음보 율격 이라고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실이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원래 가실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때도 NG가 많았나 봐요. 얘도 원래는 가실이 있고의 준말,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왜 말을 줄였을까? 뭘 맞추기 위해? 그치,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일부러 말을 줄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가시렵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A, B, 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A, BA 구조를 통해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지금 떠나가는 님한테 자기를 떠나간다고, 그쵸? 지금 뭡니까? 이별의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위증질과 대평성대, 그쵸? 자, 일단 여기서 네모친 것들은 바로 뭐다? 후렴구에 해당하죠. 각 연의 끝에 반복을 함으로써 작품의 통일성도 볼 수가 있기는 하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원래부터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고등학교니까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현대말로 하면 이런 의미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증질가라고 하는 거는 악기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고려가의 후렴구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평성대래요. 대평성대는 바로 무슨 뜻이냐? 바로 태평성대랑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아까만 하더라도 후렴구에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구라를 치신 건가요?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대평성대의 삽입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1년만 살펴봤어, 그치? 1년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1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러는 내용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대평성대, 나라가 평안하대,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 없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후렴구가 삽입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됐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시리의 1년을 살펴봤어요. 그쵸? 자, 1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 가시리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가시리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편의상 그 용어를 집어넣으면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시는 그냥 4부분으로 나누면 기승전결, 3부분으로 나누면 기서결.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 2부분이면 기결, 1부분이면 그냥 그런 거 없고, 알겠지? 그냥 편의상으로 나누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 부분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뭐다?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연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1년 끝나면은 내용이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다 끝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아까 연구랑 후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날너는 어찌 살라 하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특히나 이
버리고 가실이 있고라는 말은 1년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다가 이제는 뭐야?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이 XXX야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감정이 더욱더 심화가 되었죠. 그래서 위에서 화살표를 한 다음에 이제 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나를 떠나는 임을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당연히 미증절과 대평성대는 부령구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자, 1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3년. 자, 잡사와 두어리나 나는 다 적었어? 다은이? 자,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 올셰라. 자, 올셰라는 위에다 줄을 하나 칩시다. 자, 중세국어 중에 하나죠. 뭐뭐 리을 셰라 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말로 우리 정읍사 할 때도 있었죠.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하면 아니오시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해석을 하면 내가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이미 서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떠나는 님을 어떻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선하면 아니올시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에 해당하는 거고 바로 이별을 수용하는 그렇죠?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좀 닳고 다른 문제 유형이기는 해요. 알겠지? 자, 이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는 작품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가시리,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서경별고, 그 다음에 현대시 부분에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같이 실려있어요. 가시리랑.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은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해주면 가시리랑 진달래꽃은 이별에 대해서 화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조금 이따 배울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년. 그렇지. 바로 뭐다?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임을 보내주는 거죠. 바로 화자의 체념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그 임을 잡으면 왜 임을 잡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갈 길을 막는다고 이제 마음 상할까봐 두렵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감히 여자가 남자가 가는 길을 막어 이러는 개념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위증들과 대평성대는 또 부령구니까 못 쳐놓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무리 고려 사회가 좀 개방적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여성이 남성이 이제 길을 잡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해의 의미로 받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이제 자신 그 임의 길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서운해할 것이다, 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서론님 보내온 난이 나는 일단 나는은
영구입니다.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나는. 이것도 역시 영구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서론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해석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별표도 하나 써놓읍시다. 자, 바로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 필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서론님의 해석은 그러니까 서러운 임이라고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서러운 게 사실은 임인지 화자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주체를 임으로 볼 수 있어요. 서러움의 주체를. 알겠습니까? 자, 주체를 임으로 보게 되면 서러운 사람이 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서러움의 주체를 화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러움의 주체를 화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죠? 아, 선생님 그거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별 상황이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이별이 서러워한대, 이미.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임과 나는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임과 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임도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 그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로 해석하면 어때? 나를 서럽게 한대, 이미. 마치 이미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그쵸? 쓰레기죠, 그쵸? 여자를 막 버리고 가는, 그치? 그런 모습이 뉘앙스가 좀 강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별 상황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이라고 하는 건 위에다 하나 적도합시다. 현대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자마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을 직접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재회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연, 바로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위에서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결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제의 정서는 바로 뭐다?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역시 위증절과 대평성대는 후렴구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듯 바로 뭐다? 고려가요 중에서 이별의 정환을 잘 담은 작품 중에 하나가, 물론 고려가요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그 평민들이 대중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요 작품 중에는 이별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만 보더라도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정석가 다 사실 주제는 이별이에요. 알겠습니까? 임과의 이별에 대한 사랑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가실이나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별의 전환을 계승한 작품으로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빈칸에다가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이별의 전환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 계보를 잇는 작품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만 제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별의 정환을 계승한 작품들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황조가
자, 그런데 어떤 학교는 교과서에 따라서 혹은 선생님에 따라서 공무노화가를 최초 작품으로 삼기도 합니다. 왜? 공무노화가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노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무노화가를 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황조가 같은 경우는 고대 가요고 고구려의 이대왕이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황조가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가시리, 서경별곡 같은 작품이고 이러한 작품들은 둘 다 고려가요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작자 이상의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읽는 것이 바로 송인이라고 하는 얘는 고려 한시고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작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읽는 게 바로 황진이의 시조들. 바로 조선시대 문학이죠. 황진의 노래도 보면 전부 다 사랑 노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읽는 게 바로 아리랑. 우리 민족 고유의 미녀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는 게 바로 진달래꽃. 바로 현대시이고 김소월 시인이 쓴 작품이죠.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가실이랑 진달래꽃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이별의 정한이라는 계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작품에는 이 외에도 이별을 다룬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임제 무어별 같은 작품, 굉장히 뭐 15 아리따운 아가씨 그 뭡니까 남몰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랑한 사람과 이별을 한 거야. 그래서 이별할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돌아섰는데 집에 와가지고 중문을 닫고는 결국 흐느껴 우는 모습.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이별한다고 했을 때 남자를 붙잡거나 이러면은 여자 7가지 큰 죄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큰 일종의 그런 죄였단 말이에요. 이제 여성이 억압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돌아왔지만 집에 와서 그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굉장히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노래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 외에도 이별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쵸 바로 교과서 내용 확장하기 바로 이별의 전환을 계승한 작품들을 보도록 합시다. 황조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었잖아. 그치?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서경별곡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얘도 고려가요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자, 아질가라고 하는 것은 여음부입니다. 알겠죠? 자, 아질가는 여음부죠. 자, 그런데 이 서경별곡에 좀 특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아질가를 기준으로 앞뒤 낱말이 반복됩니다. 아즈가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낱말과 뒤에 있는 낱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는 아즈가까지 그냥 다 해석을 안 해버립니다. 이 작품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라는 거죠. 그렇죠?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평양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서울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 서울이 아니라 바로 뭐야? 순우리말로 그 한 나라의 수도를 나타내는 말이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명으로서 익숙하지만 실제로 원래 서울이라는 뜻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순우리말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바로 뭐다? 서경이 서울 즉 수도이지만은 이런 의미죠. 알겠죠? 자, 위 두어렁셩 다림디리 얘는 당연히 후렴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자, 아직까지 기준 역시 닭꼰대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쵸? 자, 이거는 해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닦은 곳, 일종의 도시 정비가 된 곳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도시 정비를 하면 어때? 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처럼 도시가 정비된 곳, 즉 어려운 말로는 중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닦은 곳인, 그쵸?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소성경이 이것도 지역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서경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말로 옛말 중에 사랑하다가 무슨 말이 있을까? 사랑하다. 옛날에는 사랑하다를 뭐라 그랬어? 아니, 옛날 말로 순우리말로 바로 괴다라고 했어. 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면 괴요마른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괴요마른의 옥이, 즉 쉽게 말하면 오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그쵸? 자, 봅시다. 위 두어렁셩 다인들이 여해물은 아들과 여해물은, 즉 여의기보다는 질삼배 버리시고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해석을 하면은 여의기보다는, 그렇죠? 자,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우리가 막 그 사극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고전 소설도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옛날 작품들 보면은 꼭 집안이 가난하면 여자가 뭐 해서 먹고 살아?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맨날 여자가 밤마다 밤늦게까지 막 이거 하다가 그걸로 먹고 살잖아. 그치? 남의 집 삭바느질 한다, 이런 말 들어보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질삼배라고 하는 시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삼배라고 하는 것은, 자, 해석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는 길쌈하는 배라는 뜻이고 일종의 바느질 도구를 얘기를 한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이 가난하면 전부 다 보면 여자가 남의 집 바느질 대신해줘가지고 먹고 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길쌈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고, 이것은 이꼴 여성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는 바로 뭐다? 내가 이 소성경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도 수도라서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곳을 사랑해. 그쵸? 즉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의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나는 이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을 너무 사랑해. 그쵸?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곳에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도 있어. 알겠지?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떻다? 다음 그 줄을 보게 되면은, 그쵸?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우러검 존니노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질가 역시 영구가 되고, 이거는 해석을 한다면, 그쵸?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서울이 전부 다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내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님이 사랑만 해주신다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님을 어떻게 하겠다?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뭐다? 여행으로 여기서부터 우러곰 존니노이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한 다음에 바로 가십이나 진달래꽃과는 달리 이 서경굴곡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그쵸? 태도 차이가 드러나죠. 바로 뭐다? 이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십이나 진달래꽃과는 차별이 되는 게 바로 이 서경돌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경돌국의 화자는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핵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뒤신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슬이 바위에 딱 떨어지면 구슬이 어떻게 돼? 깨질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사랑을 깨지게 만든 이 바위는 바로 뭘 나타난다?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위 두어렁성 다리들이 기니딴 아질과 기니딴 그치리가 나는 자 여기서는 아질가와 나는도 둘 다 후령품이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끈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치, 바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끈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미리 스포일러로 얘기해주면 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즉, 임에 대한 사랑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죠? 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현대시에 보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그 실어놓은 작품이 있는데 바로 그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알겠죠? 이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을 보면은 어느샌가 내 계곡에도 눈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이 눈이 그칠 때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눈이 그치고 봄이 오고 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로 뭐다? 즉 눈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눈이 쌓이듯 내 사랑의 감정도 쌓이지만 어느 순간 이 눈도 그칠 거라는 거야. 즉 사랑의 감정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끝나도 나는 영원히 당신을 믿을 것이다. 그죠? 당신에 대한 그런 믿음, 기억은 영원히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시가 바로 그 즐거운 편지라는 시거든요. 알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뒤에도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증은해를 아질과 증은해를 외우금 여신달. 그래서 증은은 순 우리말로 숫자로 1000을 나타내. 알겠지? 그럼 증은해는 바로 뭐다? 1000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구절과 대응을 시키면 바로 뭐다? 내가 1000년을 외롭게 지내는 건 바로 뭐다? 내 사랑이 고난에 빠진 것, 바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상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신이 딴 아질과 신이 딴 그치리가 나는 그렇죠. 여기서도 아질가랑 나는도 역시 다 구령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믿음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치 알았습니까? 네, 그렇지. 자,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부분 한 연을 묶도록 합시다. 바로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부터 신입단 아질과 일단 그치리 끝나는 위 두어렁청 다림길까지 옆으로 묶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요 끝까지. 알겠죠? 다림길까지 묶도록 합시다. 자, 묶었습니까? 그쵸?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려가요 중에 사랑, 이별에 대해서 담은 작품들이 뭐 가시리 서경골국 외에도 뭐 동동도 있고 정석가도 있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 정석가에도 사용된 구절입니다. 노래 두 개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정석가에 보면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 지문해를 외롭게 지내더라도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석가에도 똑같은 구절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표절을 했을까? 물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바로 당시 유행하던 구절로 여러 작품에 쓰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 노래도 넣고 저 노래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경 걸고 마지막 연으로 가봅시다. 그렇죠? 자,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너은디 몰라서.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아질과는 구령구죠.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이 대동강에서 인과 뭘 하고 있다?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강이 바로 이별의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아질과 배내어 노한다 사공아.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구나 사공아라는 거죠. 해석을 하면 배를 내어 놓았구나 사공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사공이라고 하는 존재, 요 사공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표면적 원망의 대상이죠. 즉 지금 바로 뭐다? 네가 배를 띄워놓아서 내 사랑하는 이미 나를 떠나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돌려가기의 선수였어요. 알겠습니까? 돌려 말하기의 선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굉장히 많은 사선 시조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게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같은 작품이나 혹은 니미오마 학원을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니미오마 학원은 내가 이제 저기서 뭔가 시커먼 게 보여가지고 아 님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가가지고 혼자 착각해가지고 가봤더니 그게 님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 쌓아놓은 집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 밤이었기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들에게 웃음을 줄 뻔했구나, 큰 웃음벨이 될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지?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아 내가 뭐 남들한테 우스갯거리가 안 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뭐야, 걔를 착각할 정도로 사실은 내가 그립다는 걸 거꾸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도 내가 개를 10마리 넘게 기는데 한 마리가 너무 얄미워. 왜 얄미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쉰밥이 그릇그릇 나더라도 너는 밥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뭐다?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걔를 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를 통해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런 원망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 겉으로는 지금 사공을 막 모함하고 원망하고 이럽니다. 알겠죠? 하지만 진짜 원망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구나 사공아 내가시 아질가 내가시 럼난디 몰라서 자 이거는 해석을 하면 바로 너 즉 사공이죠. 그렇죠? 너의 각시 바로 아내죠.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이런 뜻입니다. 즉 사공을 뭡니까? 일종의 모함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네 아내는 지금 음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배나 띄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의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음란한지 몰라서 열배의 아질가 열배의 연준다 사공아 그래서 열배라고 하는 거는 띄운 배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띄운 배에 내 님을 저 얹었구나 사공아 즉 태웠구나 내 님을 배에 태우고 떠나는구나 사공아 이런 의미라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배나 띄우고 있지만 지금 네 아내는 집에서 다른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줄이죠. 다 돼가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역 그쵸? 자 여기서 아질가는 역시 여운구고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바로 뭐다? 정확하게는 그냥 건너편 꽃이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바로 뭐다? 이미 강을 건너면 바로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먼저 한번 해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겉골이다 나는 그래서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강을 건너가서 꺾는 꽃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짜 꽃이겠어? 뭘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여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이미 이 강을 건너서 나를 떠나면 딴 여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의부증이죠. 그렇죠? 거의 스토커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이렇게 굉장히 내용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현대 관점으로 보면 거의 스토커고 굉장히 의부증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별에 정하는 계승한 또 다른 작품 바로 고려 한시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한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자가 원문이야. 알겠습니까? 자, 한자가 한 줄에 몇 글자씩 있습니까? 몇 글자야? 한 줄에 7글자지, 그치? 그리고 총 몇 줄? 4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송이는 바로 칠원절구이다. 절구가 4줄, 알겠죠? 율시가 8줄이거든요. 그래서 칠원절구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비겐 언더겐 풀빛이 푸르른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비가 막 그쳐가지고
풀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싱그러운 그 풀들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야. 그치? 굉장히 어떻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음 줄 봅시다. 남포에서 인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화자는 남포라고 하는 공간에서 임을 지금 보내고 있죠. 바로 이별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즉,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은 여기서 뭘 하고 있다? 이별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즉 1행의 내용과 2행의 내용, 즉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이별하는 인간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사람의 그런 슬픈, 이별에 대한 슬픈 모습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남포에서 인 보내며 슬픈 노래 물먹이네. 자,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를 거나, 대동강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죠. 그렇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 마르는 이유가 기가 차. 바로 뭐냐?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즉 바로 뭐다? 내가 매년 이곳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릴 거니까 그 눈물 때문에 강이 절대 마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는 바로 과장법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3행과 4행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문장 순서로 따지면 원래는 뭐야? 해마다 내가 이별 눈물을 강물에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어느 때나 마르겠는가, 이렇게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법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런 눈물을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시도 역시 한 시의 독특한 특징은, 독특하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감정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객관적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선경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자신의 그런 슬픔을 과장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의 구조도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작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동지딸 기나긴 밤을 보도록 합시다. 동지딸하고 황진이 시조까지만 하고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문법으로 들어갑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보도합시다. 자, 동지딸 기나긴 밤을, 자,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동지는 이제 밤이 가장 긴 날. 알겠죠? 하지는 밤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야? 동지딸의 가뜩이나 밤이 길어. 근데 임조차 없어. 그러니까 더욱더 그 시간이 지루하고 외롭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지딸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이 없는 외로운 시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이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싹둑 잘라내어서, 그렇죠? 일단 내용만 쳐놓읍시다. 알겠죠? 자, 춘풍 니불 아래 해서 봄바람같이 포근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두었다가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리서리는 색깔 다른 걸로 동그라미로 쳐놓읍시다. 알겠죠?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그러면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바로 뭐다? 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죠.
그러면 이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바로 뭐다? 일행에 있었던 동짓달 기나긴 밤과 의미상 대조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은 굽이 펴리라 쭉쭉 펴서 붙여 놓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굽이도 역시 색깔 다른 걸로 동그라미 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서리하고 굽이 얘네를 지금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치? 의미상으로는 이 두 단어가 대조입니다. 서리는 꼬깃 접는 모습을, 알겠죠? 굽이는 쭉쭉 펴는 모습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서리 굽이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순 우리말, 그렇죠?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얘는 의태어가 됩니다. 그래서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우리말의 묘미, 아름다움을 살린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의 그런 아름다움을 살린 표현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일종의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은 절반을 뚝 접어가지고, 잘라내서 꼬깃 접어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그걸 쭉쭉 펴가지고 그 밤을 더 길게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잘랐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종이와 같은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이다. 혹은 다른 말로는 주관적 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마치 구체적 사물처럼 변형해서 표현한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하고, 현대시에서는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된 게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알겠죠?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계절이 피고 지는 꽃처럼 표현한 거야. 사실은 바로 계절이 왔다 가는 거,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마치 꽃처럼 바꿔서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시간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꽃처럼 바꿔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표적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 수업은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작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알겠지? 15분 정도 쉬었다가 35분에 우리 그 문법을 나가도록 합시다.